시장의 균형이 다소간 좀 흔들고 있습니다. 저점 매수에 나서야 될지 아니면 방어적으로 접근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LIG 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최은선 연구원, 하나대투증권 멘토스의 김현봉 연구원 두 분 함께 하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3분기 GDP 3.5% 성장입니다. 3분기 국내 GDP 성장률이 3.5%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소득은 0.8%를 기록해 제자리 걸음했습니다. 4위 키워드는 LED 조명주 강세입니다. 전국 가로등 교체 계획에 LED 조명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위 키워드는 코스닥 상대적 선전입니다.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LED 조명주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가로등 270만 개 정도 된다 그러는데요. 물론 한꺼번에 교체하는 건 아니고 올해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교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LED 조명 가장 큰 문제점이 비싸다는 건데요. 올해는 가는데 비싸다. 근데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은 그 가격 하락하는 시기가 굉장히 좀 당겨질 수는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김현봉 연구원께서는 글쎄요, 오늘 LED주 초강세인데 테마성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매수 접근 가능한 어떤 성장성을 봐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일단은 오늘 얘기 나오던 게 가로등에 대한 LED 조명 도입 및 교체. 그래서 보니까 유엔에 최종 등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 기간이 28년입니다. 28년이고요. 이 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CDM 산업의 일환인 것 같습니다. 좀 탄소 배출권을 좀 저감하자 의도인데, 이 교체를 하게 되면 전력 소비량은 40% 절감이 되고, 그 다음에 LED 쪽의 조명 시장이 긍정적인데, 그게 두 가지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조명 시장은 긍정적인데요, 내년에. 근데 TV 쪽, 이 LED TV 수요 쪽은 조금 수요 회복이 되는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LED 조명 시장의 전망을 좀 보겠는데요. 2011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3조 2천억 정도 규모가 예상이 되고 내년에는 4조 2천억. 그래서 내년에는 한 12% 성장을 하고요. 내후년에는 19% 정도 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명 쪽의 시장은 좀 괜찮고요. 국내 수혜가 될 것 같고,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이나 캐나다 2012년도까지 백열 등을 판매를 금지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고 어떤 좀 친환경적인 움직이기 때문에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오늘 좀 대표적인 세 종목을 조금 실적을 좀 뽑아봤습니다. 예상치 말고요. 현재 3분기 누적 실적 점검을 좀 봤는데, 역시나 서울반도체가 사이즈가 나오죠. 예, 캐파답게. 올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이 455억인데, 결론은 작년 대비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좋게는 보는데요. 이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명 시장인데, 제가 봤을 때는 좀, LED TV 수요 쪽에서 조금 커버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기타 우리 TI, 누미마이크로 좀 실적이 작년보다 이렇게 좀 크게 좋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굳이 뽑으라면 서울반도체가 탑픽인데 일단은 다른 사업 부분에서 실적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의 반등은 뉴스에 의한 좀 단기성 파동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현봉 연구원 말씀 들으면은 일단 그 실적 자체는 조명 같은 게 워낙 장기적으로 공급되고 이 부분이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낮을 것 같은데 역시 TV 쪽이 실적에는 좀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봐야 되겠죠? 네네. 예, 잘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나온 뉴스는 테마성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고, 일단 TV 수요가 좀 늘어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LED 경기를 좀 어둡게 만드는 부분이긴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코스닥 얘기해 보겠는데요. 오늘 지금 마이너스는 나고 있지만 어제까지 6일 동안 상승했고, 최근에 유가증권 시장보다는 그래도 좀 선방하는 이런 모습도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나타난 현상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그래도 좀 선방했고,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대형주 장세 이런 얘기가 시장에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었는데 이런 흐름이 이번 주에는 일단 나타났습니다. 최은선 연구원께서는 이런 흐름이 일시적인 흐름인지 아니면 조금 더 이어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 대형주가 상승이 약했던 이유, 그러니까 주초 아주 짧은 구간은 강세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프로그램 매도 차익 잔고의 청산과 더불어서 나타나는데요. 이 프로그램 매도 차익 잔고가 청산이 진행 속도가 너무 빨라서 대형주들이 그런 수급의 수혜를 보는 그 모멘텀이 약한 상황이고요. 현재 상황은 그 다음 주에 있는,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 한국의 쿼드러플레이가 있고, 다음 주에 미국 옵션 만기가 있는데,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미국의 연간 그 채권 만기 정점이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월간 기준으로 연간 정점이고, 그 다음에 월간 중에서 또 정점 구간이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이기 때문에 이런 파생상품 만기 구조에서 일단 그
콜 쪽에 즉 프로그램 매수가 유발되는 그 매수의 압력이 약해진 상황이라서 상대적으로 대형주 대부의 중소형주의 상대적인 그 선전이 있고요. 대신 코스닥 시장에서도 보면은 전체적인 종목이 강세인 건 아니고요. 스마트 기기를 중심으로 한 일부 테마가 상을 이끌고 있어서 종목의 ADR이 급속도로 상승 확산되는 그런 흐름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그 종목 매기가 확산되기보다는 특정 테마를 그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종목 선택에는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좀 이런 말씀으로 좀 요약할 수 있겠네요. 현재는 그 코스닥 시장에서 보면은 실적이 뒷받침지 않는 특히 이제 스마트 기기라든지 최근에는 이제 LED 관련된 좀 테마가 있습니다만 그와 연계되지 않은 종목의 경우에는 상대적인 코스닥 시장의 강세 흐름에도 또 동참하는 그 강도가 약하다는 점이 최근 장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리고 그 미국 국채 말씀하셨는데요. 국채 만기가 다음 주에 집중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음 주하고 그 그다음 부분도 주에 시장에 중요한 변수로 좀 작용을 할까요? 시장에서 본다면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왜 그러냐면 제한적인 달러 크레딧 청산의 흐름이 있겠고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채권 만기가 많은 구간에서 주변국의 악재가 부각됩니다. 금일의 경우에도 소유럽에서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떤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의제가 나왔습니다만 시장에서는 S&P의 신용 전망 하향과 그리고 향후에 등급 조정도 가능하다는 뉴스가 코멘트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유축됐는데요. 이러한 흐름들은 과거의 흐름을 보면 미국의 채권 만기가 집중되어 있는 구간에서 다른 국가의 나쁜 악재가 되어있다는 경험이 있다는 점을 주목하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번 주 후반과 그리고 다음 주 구간이 시장에서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는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코스닥, 중소형주 상대적 강세는 이어지겠지만 종목 선택에는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더불어서 다음 주 미국의 국채 만기도 좀 주목해야 할 변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독프 합의 vs S&P 경고입니다. 독일, 프랑스 정상이 만났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합의안이 나왔는데요. 뭐 골자는 재정 통합으로 가기 위해서 그 전 단계 재정 통합 이전 재정을 이제 관리한다 그럴까 감독한다 그럴까 좀 이런 부분이 좀 그 논의가 좀 이루어졌고요. 뭐 유로 본드나 뭐 ECB의 개입 이런 거는 좀 안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그 이 뉴스는 긍정적이었는데 또 S&P에서 15개 유로존 국가들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제정하면서 이 부분 또 부담으로 작용했고요. 최은선 연구원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 일단 뭐 유로존 두 정상이 만나고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왔고, 근데 이번 주에 그 유럽 그 EU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현재 상황을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현재 상황은 지난 3월 25일 그 EMU 시스템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후속 조치들이 지난 봄과 여름에서 나오지 않았었고 이 과정에서 피그스 문제가 계속 확산, 재생산되는 흐름이 나타나는데 연말을 앞두고 정치적인 합의가 급격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유로존의 소버린 리스크 해소를 위한 큰 틀의 문제점은 첫 번째가 유로 은행권의 그 자본 확충을 통해서 은행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흐름이 있겠고요. 이러한 흐름들은 12월 24일까지 그 자기자본 비율이 낮은 은행들, 즉 티어 1 기준으로 자기자본을 미축중하는 은행들이 자기자본 확충 계획안을 제출하게 돼 있고요. 이렇게 계획하고 나면은 내년 6월 말까지 해서 자본 확충하는 스케줄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큰 틀에서 본다면 문제 해결에 길이 나왔다는 점이 핵심 포인트겠고요. 이와 더불어서 유로 본드 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그동안의 EU가 탄생하는 과정에서 마스트리히트 협약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안정 성장률을 위해서는 GDP 대비 정부의 재정 적자를 3% 이하로 가져가는 게 합의가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흐름들이 2000년에 들어와서 각국이 모두 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 재정 적자를 용인하는 흐름으로 가면서 이러한 메커니즘이 와해됐었습니다. 다시 전일에 나온 독일과 프랑스의 합의는 다시 유로가 탄생하는 그 초기 국면으로 가는 시작점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큰 틀에서 문제 해결은 길은 나왔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느냐가 관건이 되겠고요. 정치적인 변수이기 때문에 각국 의회의 승인이 필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변수라서 이런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합의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점이 투자 심리에서는 계속 노이즈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신 큰 틀에서 길,
은행의 자본 확충이라는 부분이 합의가 도출됐고, 두 번째는 재정에 대해서 느슨한 그리고 유야무야됐던 의미 없던 유명무실했던 감독권, 재정에 대한 감독권이 형성될 걸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은 향후에 유로존의 소버린 리스크로 재확산되지 않은 그런 기재가 된다는 안전판과 시스템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정치적인 합의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궁금증이 드는 게 이런 부분이 드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을 이제 그 관리를 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돈을 주는 입장, 독일 입장에서 봐서는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유로존 분위기가 돈을 받는 입장에서도 별로 이렇게 관리받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채찍은 나왔는데 당근이 잘 안 나오고 좀 이런 상황으로 좀 봐도 될까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 그 EMU 시스템에서 유로화 시스템을 거부한다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유로화 시스템을 가지고 가면서 유로존의 그 지정학적인 리스크, 유로가 탄생하는 배경은, 그 EU가 탄생했던 배경은 유로존이 1차 세계대전, 그 전부터의 전쟁, 그 2차 세계대전, 이런 부분에서의 군사적인 무력 충돌이 국가 간에 형성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경제적으로 통합을 하고 궁극적으로 화폐 통합까지 간 거고, 현재의 상황은 재정과 금융 정책의 통합으로 가는 최종 구간까지 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국가가, 예를 들어서 현재 피그스 국가가 자기들이 누리는 혜택은 누리면서 져야 될 의무를 거부한다면은 유로존을 탈퇴해야 되는 시스템이 되겠고요. 향후에는 이 SEM 시스템이 조기에 도입될 것을 지금 거론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2012년부터 도입이 된다면 현재 EU 시스템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헝가리, 폴란드와 같은 국가도 참여를 하고, 그래서 EU가 더 확산될 이유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관점에서는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유로화 시스템을 거부하는 국가들은 유로존에서 탈퇴하는 시스템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역시 뭐 큰 틀에서는 이제 방향을 잘 잡아가고 있다. 그래서 뭐 그 재정 통합이 사실은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으로도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부정적인 뉴스로 S&P, 요새 뭐 신용평가사들은 거의 뭐 때를 쓰는 것도 아니고 뭐 시시때때로 와서 이제 시장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2개 국가 빼고 15개 국가의 신용등급을 무더기로 등급 전망을 무더기로 내렸고, 그리고 이제 그 EU 정상회담 이후의 결과를 봐서 6개 국가는 빨리 조치를 취하겠다. 뭐 거의 협박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현봉 연구원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은 뭐 좋은 뉴스는 아니죠. 좋은 뉴스는 아닌데, 이미 시장에서는 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뉴스에서 보시겠지만 8일과 9일 EU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평가를 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15개국인데요. S&P 지금 국가별 신용등급은 뭐 여러 번 많이 보여드렸지만, 저는 좀 역시나 신뢰성에 좀 의문이 있죠. 어떤 스탠다드를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자금 동원 능력도 좀 크게 비중을 차지할 수도 있겠는데, 일단 회담 결과에 따라서 좀 강등이 될 국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좀 차별적으로 좀 강등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신용등급 강등이 되더라도 최근에 좀 설립한 EFSF 쪽에 자금 조달에만 문제가 없다면 조금 유럽 쪽에 좀 단위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에 최근에 좀 3% 넘게 급등을 했을 때 5개국 중앙은행들이 유로화, 그러니까 좀 달러화 비롯한 유로, 이게 좀 유동성을 풀어줬거든요. 그때 상당히 급등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유럽 은행들이 처한 익스포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거 커버하는 분위기인데, 일단은 안도의 한심이 좀 지었고요. 또 결국엔 증시 입장에서 보면 유동성이 또 풀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잔파동은 있을 수가 있겠는데, 역시나 좀 우상향 기조가 꾸준히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신용평가사들 최근에 신뢰감도 많이 떨어졌고, 뭐 역할을 축소해야 된다, 신용평가사를 평가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신용평가사들 움직임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진 않았다는 점, 이런 점도 한 번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1900선 위태입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는 1895포인트, 1900선이 좀 무너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힘의 균형이 조금 무너지는 양상이고, 거래도 줄어들고, 그러면서 시장이 다시 박스권을 회귀하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들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최은선 연구원께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증권사별로 12월 전망이 굉장히 엇갈립니다. 뭐 연말 랠리가 있다, 아니면은 1900선도 과하다, 이런 의견을 내는 증권사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시장이 막 전망이 복잡한 것 같은데, LIG 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12월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희들은 그 월 중 해서 다음 주 구간을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 후반부터 다음 주 후반까지 부정적으로 대응하되, 그리고 나서는 월말과 다음 달 초 구간이 긍정적으로 볼 거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는 가장 중요한 배경은
미국의 채권 만기가 연간 기준으로 정점을 형성하는 과정이 12월인데 이 과정을 거치면서 금융시장에서는 그동안의 미국의 채권 금리가 미국의 고용시장이 양호해졌다는 점, 연말 소비가 긍정적이라는 점, 그리고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선진국 금융 시스템, 금융권에서 가장 양호한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채권 쪽에서의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채권과 주식의 상충 관계가 다음 주 후반 그리고 12월 넷째 주 마지막 폐장을 앞두고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대응을 하실 때는 이번 주 후반과 다음 주 후반을 약간 보수적으로 적응하시면서 지수대로 본다면은 1850과 1860포인트의 지지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점이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그동안에 관망하고 있었는데 월 후반의 경우에는 참여도가 좀 높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그리고 은행권들의 자기자본 투자가 있을 걸로 보고 있고 이러한 흐름들은 지수의 리바운딩을 이끌면서 다시 1930포인트에 대한 도전과 그리고 돌파 시에 1980포인트까지 연말 종가를 열어두는 그런 대응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글쎄, 대체적으로 전약 후강으로 보시는 거죠. 12월 시장 크게 나눠서는 전약 후강 정도로 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를 이제 몇 번 언급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국채 만기 이후에 당연히 미국 국채 금리가 좀 상승하는 게 우리 시장에도 좀 우호적인 여건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 미 국채 금리 잘 전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번 주 후반에서 다음 주까지는 시장이 조금 혼돈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최원선 연구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 이번 주 후반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든 방향성을 좀 찾아가는 국면일 것 같은데, 김현봉 연구원께서는 글쎄요, 그 이후에 시장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출연하실 때마다 업종이나 저희 테마나 이제 종목 하나씩 주셨는데 상당히 좀 시청자 여러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오늘도 종목 혹시 가지고 나온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대형주 말고요. 좀, 저평가된 종목은 이따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코스피 전망을 보시면, 아까 지금 연금 분 말처럼 저도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주 국채 만기가 추진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눈치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코스피 주봉 차트를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예, 그림을 좀 준비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봉으로 보면요, 좀,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121선이 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이전에 앞전에도 한번 돌파하다가 실패를 했던 부분인데 주봉으로 보니까 3중 바닥형 패턴 같아요. 근데 매크로적인 부분을 보니까 추가 상승을 하기에 좀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지금은 아래로 그렇게 하락보다는 조금 하방 견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커드러브 위칭데이는 11월 옵션 만기를 보니까 프로엘 매수가 한 8,400억 어느 정도 유입이 되는데 매물 부담은 덜할 것 같고요. 최근 2008, 2009, 2010년도 커드러플 위친데이 전으로서 오히려 조금 매수가 유입된 점을 좀 감안을 한다면 수급 부담은 좀 덜할 것 같고요. 오늘 조금 캐파가 좀 작은데요. 좀 스몰캡이지만 종목을 하나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2주 전에 제가 내년에 IPO 관련 종목군들을 좀 관심을 갖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볼 종목이 있는데 사조산업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사조그룹의 지주사이고 올해 특이한 점이 기간에서 한 410억 정도 매수가 유입됐고요. 평단가는 한 52,800원 정도 추정을 합니다. 흐름을 봐서는 조금 숏보다는 좀 롱으로 가져가는 부분이고 다들 아시겠지만 M&A를 통해서 수직 계열에 성공을 했고요. 사조협회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최근에 영업이익 100억대로 좀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사조 대림이라든지 사조 오양 이런 것들도 좋아지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점은 역시나 사조 시푸드의 상장일 것 같습니다. 상장일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작년 감사보고서기로 EPS를 좀 밴드를 설정을 했는데 작년에 매출이 한 2,200억 정도 나왔고요. 당기순이익은 130억. 그래서 EPS가 액면 분할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주당 한 1,000원 조금 언저리 나오는데 지금 공모가 밴드는 올해 실적 보고 좀 추정을 하겠지만 한 12배 정도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PER 밴드로 하니까 적정 주가는 한 12,000원 정도 되고요. 시가총액을 보니까 1,600억. 사조산업이 2,400억인데 사조 시푸드가 1,600이면 아무리 모회사라 그러지만 캐파가 좀 어느 정도 있고요. 그러면 산호산업한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보니까 일단 보유 지분이 99.99% 가지고 있는데요. 잠복가액은 583억 원. 그러니까 주당 한 4,500원 정도 좀 사 있는데 PER 밸류로 보니까 밸류에이션 한 987억 정도 가치가 좀 재조명되고요. 만약에 사조산업의 주가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빗대어 본다 그러면 한 40% 정도 업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상천되는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AVCNC라든지 코카콜라 보틀링 또는 최근에 공모 청구를 한 디색이라는 종목도 있고 많은데 사조산업도 일단 저평가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IPO 공모주들은 매매하실 때
일단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일단 거래량이 좀 회복되는 걸 봐야 되겠고요. 좀 공모 관련 일정 보시고 좀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좀 접근하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면봉 연구원도 일단 12월 시장에 대한 시각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어느 정도 조정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월말에는 다시 상승 시도가 나타날 것이다. 관심 종목으로는 사조산업 말씀해 주셨는데 시청자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